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구독자 이벤트 발표에 많은 분들이 캠을 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벤트답게 발랄하게 가려다 보니 그렇게 제작된 것임을 염두해 주시고 저도 캠 안 키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오늘은 자하드 공주 중 엔도르시와 비슷하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공주인 유리자하드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리자하드, 작품 내 등장한 첫 번째 자하드의 공주이다. 180cm의 장신이며 자하드 왕실을 상징하는 적색 사만의 문장에 넥타이와 머리핀을 착용하고 있다. 피아노 치기 좋은 손가락을 가졌는데 로포비아 렌에게 딱밤을 칠 때 손을 보면 손가락 마디가 4마디이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증조할머니인 하유린의 피를 강하게 이어받았으며 하유린과 마찬가지로 낚시꾼이다. 선베리넌 시절 200에서 300년 만에 랭커가 되었고, 랭커가 된 지 100년도 안 돼 하이랭커가 된 천재 낚시꾼으로 불리운다. 작중 첫 등장 당시는 500위 내의 중위권 하이랭커였지만 초록 4월을 회수한 후에는 랭킹이 올라 3, 400위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0위권 이내가 그 밖의 랭커들과 수준이 다르다고 에반켈이 말한 것을 보면 유리 자하드는 300위 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0위 안에 랭커를 죽인 전력이 지금 유리에게는 없어 보여 300위 아니라고 단정짓지는 못할 듯하다. 하유린의 성격을 이어받은 탓인지 엄청난 다혈질의 성격의 소유자이다. 로포비아 렌을 처리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정거장 전투 때도 그렇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 자하드의 명령조차도 어길 정도로 제멋대로다. 작가님의 후기에 따르면 현재 탑에서 특히 건드리면 안 되는 자하드의 공주 중 한 명이라고 한다. 솔직히 건드려도 되는 공주가 누군지 가늠은 안 되지만 말이다. 그러나 가주 하유린에게 말할 때처럼 변화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하며 몇몇 상황에선 최선의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 마지막 정거장 전투 때 에반의 말을 듣지 않고 소신대로 자하드에게 밤을 죽이려 하는 이유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듣는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잡혀갔으며, 자신이 하가문의 직계라면서 가문의 중역으로서의 자신의 처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지옥열차 때 밤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든 살아서 자신과 만날 거라는 것,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말하는 것, 유리 입장에서 오래전은 최소 몇십에서 몇백 년 이상 전으로 추정된다. 자하드군에 잡혀가기 전 에반에게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남은 여행은 아직 길고 험하니 잘 준비하고 있어라 는 등의 말을 하는 걸로 보아 탑의 이야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격도 꽤나 좋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죽는 거나 다름없는 밤의 첫 시험에 검은 사머를 빌려주는 모험을 걸기도 했으며, 10가문의 직계 하이랭커 공주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꽤나 친절하게 대한다. 가문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다가 지게나 치부를 알고 개념을 습득한 연이화도 그렇고, 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는 듯이 행동하는 엔도르시 등등의 공주들의 모습에 비하면 대단한 친절이다. 또한 하천이와의 싸움을 통해 자신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가문의 혈통인 만큼 엄청난 신체 능력과 신수 저항력을 선천적으로 지녔다. 하가문의 직계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시네탑 작품상에서는 직계는 가주의 친자식이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증손녀인 하유리는 엄격한 기준으로는 직계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작가님의 언급상으로는 가주 바로 밑에 자식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직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하가문의 직계의 자녀는 10가주의 피가 거의 100% 흐른다. 하유린이 10가주, 알이 한과 낳은 쌍둥이가 하가문의 종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쌍둥이는 10가주의 피가 100% 구성되어 있고, 그 자녀들은 적어도 50% 이상 흐르는 것이다. 하유린은 하유린의 손자와 다른 10가문의 직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추측이 가능할 정도의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유린은 가장 최근에 자하드 왕에게 13월을 하사받은 공주이다. 레로로와 함께 탑에 선발된 동기이며, 동기 중에서는 레로로와 함께 둘만 랭커가 되었다고 한다. 유리가 레로로보다 몇 년 더 일찍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유리가 탑을 굉장히 빨리 오른 편인 걸 생각하면 레로로도 엄청난 속도로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레로로는 아낙 2세를 보며 오랜만에 유리를 만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망했다고 언급을 한다. 이로써 유리가 선베리넌 당시에도 엄청난 임팩트를 안겨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급 선베리넌 당시에 하유리 자하드가 하천이에게 수련을 받을 시 하천이는 무난히 랭커가 될 거라 생각했다고 말하며, 유리는 자신이 제대로 해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A급 선베리넌이었던 하천이를 봐줬다고 말한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선별인원 당시 유리의 신체 능력 전반이 신수 육체 강화를 하지 않은 일반 상태에서도 어지간한 일반 랭커들은 가볍게 초월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강했다고 한다. 현재 작중 유리가 옷이 찢어진 것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상처 입은 모습을 본 장면이 나오질 않았다. 하가문 최고의 인재라고 불릴 정도면 하가문의 쌍둥이 공주보다도 성장 속도가 더 무서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하유리가 쌍둥이 자매 중 어떤 종파에 속해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하지만 이런 유리도 마스첸이 자하드급의 공주들에 비하면 아직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위권 하이랭커인 카라카와 하천이를 상대로 300에서 400위 내외 랭커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100위권 이내의 상위 하이랭커 칼라반의 백러시 본버에 의해 날아가는 모습과 칼라반을 막기 위해 에반켈, 카라카, 유리 3명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물론 에반켈이 칼라반에게 밀리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만 유리 혼자서는 칼라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리는 작중 에반켈의 층으로 워라익송 멤버들과 함께 쳐들어가는 장면으로 두 번째 등장을 했다. 작가님의 언급으로는 워라익송의 쿤 하칠링과 흰창의 뿔과 싸워도 유리가 이긴다고 한다. 파도잡이 단술사 쿠르단이 에반켈에게 한판 뜨러운 거 아니냐고 묻자 에반켈의 랭킹이나 찾아보고 다시 와라 멍청아 라면서 핀잔을 준다. 후에 에반켈의 랭킹이 60위임이 밝혀지면서 에반의 핀잔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며 유한성에게 에반켈은 자리를 비운 것 같다고 묻자 덕분에 여러분의 목숨이 아직까지 붙어있다고 대답하는 유한성의 말을 보면 100위 이내 하이랭커 중 한 명인 에반과 500위 이내의 유리, 워라익송의 상위 랭커 4명의 파티를 몰살시킬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후에 마지막 정거장 전투에 에반켈이라는 에피소드와 함께 강함이 인증되었다. 유리는 레펠리스타 자하드를 만나는 것을 통해 다시 등장하였는데 레펠리스타는 유리 자하드에게 지게나 새끼를 구해오는 것을 밤을 찾는 조건으로 걸었으며 그런 유리를 보며 걸려들었다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만약 이 이야기가 엑시저가 쓰는 이야기랑 동일한 것이라면 유리가 엑시저의 이야기에 조연 혹은 주연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딜로 인해 유리는 우렉에게 지게나를 부탁했고 우렉은 그 일로 인해 밤을 만나 유제에게 쫓으라 지시했고 그게 쿤 하칠링으로 일이 떨어지고 그 일이 퀸트와 레루로에게 미뤄지므로 2부 초반 핵심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보면 놀라운 핑퐁이다. 유리는 지옥열차에서 페드로를 가볍게 처리하고 난 후 에반도 말렸던 용액이 흐르는 수로를 지름길을 이용해서 코어에 도착했는데 이때 관리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신수 육체 강화를 쓰지 않고도 전혀 문제없는 모습으로 밤 앞에 등장했다. 유리의 엄청난 육체 내구력을 볼 수 있는 장면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에반은 어떻게 통과했지? 라는 궁금증도 생긴다. 네이버 댓글에 의하면 밤과 유리가 재회하는 장면은 2010년 7월 26일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유리는 밤과 밤의 동료들이 네이먼트 정거장에서 이름을 빼앗겼을 상황을 대비해 하루다를 통해서 경매에 나오는 사람들을 싹 다 사라고 명령하는데 카이저를 사야 하는 상황에서 20억 포인트를 부른다. 20억 포인트도 상당히 놀라운 금액이지만 슬레이어 후보가 나왔다면 20억 포인트 이상을 불렀을 거라는 하루다의 말을 보면 하유리도 가지고 있는 돈이 상당한 것 같다. 네이먼트 정거장 이후 바로 마스첸이 자하드에게 연락이 와서 둘의 13억을 걸고 내기를 하자고 한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은 마스첸이가 2부 프롤로그 때 말했던 두 자루는 무거워 보인다 했던 도발이 가벼운 도발이 아니었다는 점과 함께 내기의 내용이 선별연원들과 손을 잡은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프롤로그 때 레펠리스타 자하드 궁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마스첸이가 레펠리스타에게 유리와 충돌하게 되는 길을 알려준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유리는 항상 선을 잘 지키다가 유일하게 넘은 장면이 마지막 정거장 전투에서 나타났는데 카라카, 에반켈과 함께 칼라반을 저지할 때이다. 작가님은 336화 후기에서 유리가 이번에는 선을 넘었으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했다. 즉 유리가 선을 넘어 자하드가에 잡혀간 게 터닝포인트라는 건데 자하드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거나 가람 자하드처럼 자하드를 적대시하는 공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랭커와 하이랭커는 가지고 있는 무기 개수가 현격히 차이난다고 하는데 유리 같은 경우 관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층의 높낮이에 따른 제한을 무시하고 하루에 단 한 번 최강의 시동을 할 수 있는 무기인 크라노스를 가지고 있다. 크라노스는 십가조와 함께 탑을 올랐던 전설적인 하이랭커 쿼드라도가 쓰던 무기다. 아마도 표현을 보면 쿼드라도도
최소 50위권 이내의 랭킹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기는 카라카도 대번에 알아차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무기이며 카라카의 팔을 날려버린다. 쿼드라도가 우렉마지노에게 도전했다가 패배 후 강탈당한 무기라고 하는데 유리에게 우렉마지노가 선물해준 것으로 보인다. 하유리의 기술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은 로즈 샤워인데 나름 살인기이다. 살인기인 만큼 작중 누군가를 죽인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기술의 크기나 임팩트가 강하다. 지옥열차 크기도 꽤나 큼에도 불구하고 지옥열차의 최소 5배 이상 추정될 정도의 크기이며 네이먼트 정거장이 구스당이 좋아하는 벌레만하게 보일 정도로 크다. 하유리는 시네탑 대표적인 걸크러쉬를 담당하고 있다. 작중 관리자에게 유일하게 개기는 면모를 보여주고 노포비아 렌에게 말단 주제에 까불지 말고 죽기 싫으면 당장 꺼지라고 살기를 내뿜고 렌이 죽은 이후에도 유한성에게 곧 죽여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했는데 유한성이 자아드 군단의 일부가 왔을 때도 초연하게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던 때와는 달리 진짜 조금 무섭다고 생각할 정도다. 초록사월을 회수하고 난 이후 랭킹이 많이 오르고 왕궁의 많은 사람들이 사고 쳐도 될 년은 된다 라고 수군거렸는데 유리 본인도 나는 될 년이다 라면서 매우 만족했다고 한다. 유리는 앞서 말했듯이 깊이 있는 떡밥을 가지고 있는데 이화에서 밤을 찾아 최하층으로 내려갈 때는 자아드 왕과 수석 길잡이인 에반도 모르는 비선별 인원의 등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제 생각엔 이 이벤트를 알려준 것은 레펠리스타 자아드가 아닐까 싶다. 펜타미남이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줬을 것 같지는 않다. 펜타미남의 성격 자체도 그럴 것 같고 유리도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식의 말투로 말했기 때문이다. 후에 레펠리스타 자아들을 만나고 밤에 생존 소식을 들은 유리를 보며 에반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는 말을 독백하는데 에반도 살짝은 유리가 밤을 만남으로 어떤 운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챈 듯하다. 작가님은 팬사인회에서 자신의 이상형은 유리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재 자아드 왕가에 잡혀있는 하유리 자아드가 하유린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 하유리 자아드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집에만 계속 있다가 오랜만에 카페에 나와서 열심히 대본을 만들었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진이었습니다.